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네, 신작 시들 만나보는 날이에요. 오늘의 저희 3대 시 선생님 네, 시를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박소란 시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일단 소개 간단하게. 네, 저는 시 쓰는 박소란이고요. 네, 집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가요? 네, 워낙 집순이기도 한데, 네, 더 적극적으로 집에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는, 새로 시작하신 거 홍보해 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도. 네, 팟캐스트 문장의 소리의 연출을 맡게 돼서 염탐하러 왔는데, 사실은 잘 되는 팟캐스트를. 네. 이 방송 나갈 때쯤엔 아마 방송이 나와 있겠죠. 네, 아마 4월 8일자로 첫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마 3차례 정도 방송 들으신 후겠네요. 저희가 오늘 독립문예지 베개랑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에서 시를 한 편 골라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시인님께 베개 소개도 간단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네, 2017년에 창간된 독립문예지로 알고 있고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를 비롯해가지고 희곡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또 좌담도 있고 여러 그 산문 형태의 글들이 두루 실려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그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다양한 필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보다 새로운 주체들의 얘기 그리고 보다 새로운 어떤 실험이 가미된 꼭지들 이런 것들을 두루 좀 만나실 수 있는 잡지다 이 정도. 네. 저는 사실 베개 실물 본 건 처음이에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오hun 거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 이건 아닌 거죠? 거의 1년에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비정기이긴 한데 이게 꼭 몇 세대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립문예지들이 그래도 한 3, 4년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작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등단, 비등단 구분 없이 좀 만들어져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얼마간 낸 뒤에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다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베개가 그래도 너무 다행히 조금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올 때마다 또 그리고 볼거리, 읽을 거리들이 좀 더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가는 느낌이라 좀 반갑더라고요. 베개가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스케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 분량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케치나 다른 코너들의 글들도 되게 산뜻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가볍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뭔가 톤 자체가 글 자체에 읽는 맛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글들이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드린 이제 문예지들은 문장 웹진이나 이제 웹진 다 포함해서 약간 묵직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글의 분량 자체도 당연히 그렇지만 다루는 주제는 베개에서 다루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무게감이 있지만 글의 느낌 자체가 되게 좀 읽으면 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들을 받아서 다른 코너들도 좀 시처럼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고요서사에서 사셨습니다. 네. 소개를 계기로 판매에 욕심을 부려서 네. 원래는 베개가 나오면 반가운 마음에 입고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조원규 시인 혼자서 뭔가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거래를 하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이게 특정 인터넷 서점에서만 판매를 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스럽게 가끔 부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 많은 시들 중에 저희가 골라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시들을 갖고 오셨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베개에서 진짜 고민 끝에 최대한 베개에서 좀 많은 시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 그냥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두 편을 꼽았는데 권경욱 시인의 햇볕이라는 시하고요. 배시은 시인의 백미라는 시 두 편을 꼽았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시인 다 제가 뭐 네. 아시는 분인가요 했더니 전혀 친분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배시은 시인의 시는 베개에서 그 전에도 본 적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사석에서나 어디 다른 베개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 뵌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저한테는 사실 두 분 다 너무 신선하면서 낯선 분들이에요. 그러면 권경욱 시인의 햇볕부터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먼저 박수란 시인 낭독으로 햇볕 먼저 감상하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햇볕, 권경욱. 햇볕이 강하다. 거리엔 아무도 없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햇볕을 받는다. 지나가는 햇빛을. 앉아서 잘 자는 편은 아니다. 음악을 듣지도 않는다.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놓고 내린 것이 있다고 느낀다. 화장실에 갈 때는 기쁘고 조금 외롭다. 나는 개인적인 것들에 갇혀 있다. 나는 매일 내가 걷는 길을 걷는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본다. 구름이 구름을 추월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 나는 누군가 나를 지나치는 순간을 본다. 그가 잠시 구부러졌다가 다시 바로 걷는다. 모두가 조금씩 기울어져 있다. 나는 이 시간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 다시는 창가 자리에 앉지 못할 수 있다. 매일 같은 음악만 듣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모두가 선명해진 거리를 볼 수도 있다. 아무도 속지 않는 거리를. 햇살 가득한 광장에 누군가 서 있다. 그림자도 없이. 한참을 보다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읽는 순간 너무 선이 그려졌고요. 다들 버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어떤 특히 이 햇볕이란 어떤 그 강한 기운이 내려쬐을 때 창가에 앉아서 네. 정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약간 창란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되게 섬세하게 그 외로운 정서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래서 아마도 다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싶은 마음에서. 근데 저도 이 시를 읽었을 때 되게 햇볕 오후 한 서너 시쯤에 햇볕 완전 가득한 그 버스 뒷좌석쯤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 장면을 연상을 하긴 했는데요.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한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느껴야 하지? 라는 약간 물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 햇볕이 가득한 그 공간의 이미지는 저한테 오는데 내가 이 시를 더 깊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저도 뭐 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를 읽을 때는 사실은 독자의 상상력이랄까 이런 네.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상상력을 잘 유연하게 발휘하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좀 더 시를 풍성하게 받아 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독법이라는 게 좀 더 어쨌든 깊어진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어떤 상상력 또 자기만의 감성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꺼내서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시에서 어쨌든 그 외로운 하자의 정서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는 어떤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같은 것,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 구름을 추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혼자가 된 어떤 화자의 어떤 그런 심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버스를 벗어난 어떤 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개입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 외로운 정서 안에서라면 사실은 동해선상에서 잘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오늘 주영님이 저한테 감사를 먼저 얘기하라고. 제가 못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도 이 시를 읽었을 때 떠올리는 건 다 각자 갖고 있는 공통 경험이 첫 번째일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그 장면을 뚜렷하게 그려놓는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오늘 여기 녹음하러 KBS로 올 때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요. 제가 택시를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다리 건너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다리 건너는 게 맞죠? 용산에서 오지만 네. 그래도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제 여의도 윤중로 공원 이제 지나서 오는데 보통 낮에 이동을 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햇볕이 강한 창가에 앉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기를 오는 길에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첫 번째로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도 구절 중에 어떤 외로운 순간들을 드러내는 거? 화장실에 갈 때는 기쁘고 조금 외롭다. 이거에 대해 크게 물음표가 생기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읽다가 나는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 전 문장이 나는 이 시간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다시는 창가 자리에 앉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광장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외로움이 좀 너무 과잉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적 안에서의 일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된 복합적인 감정이려나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를 지나치는 거를 자기가 보고 있고 버스에 타고 있기도 하지만 걷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두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거리에 아무도 없다고 했다가 그 중간에는 또 구부러진 누구를 보고 마지막에는 그림자도 없이 햇살 가득한 광장에 누군가 서 있는 거를 좀 똑바로 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 짧은 시 안에서도 단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햇볕 받으면 되게 기분 좋지라고 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외롭기도 하지만 일단은 햇볕 받고 있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 순간에 대한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 첨언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말 시 오랜만에 했더니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햇살 가득한 광장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19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되게 개인적인 것에서 좀 사회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는 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갇혀 있다라고 했고 뒤에 햇살 가득한 광장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대비되는 느낌을 주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햇살 가득한 광장에 누군가 서 있다. 그림자도 없이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햇살 가득한 광장에 서 있는 나를 화자가 그냥 보고 있나? 아니면 그림자도 없이라면 환영이나 영혼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그림자라는 게 어떤 다른 깊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그냥 정오에 그 뜨거운 낮에 그 서 있어야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인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광장이라고 했을 때 좀 떠올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앞에서 왜 그림자가 길어지는 걸 본다라는 건 어쨌든 해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거라면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건 지금 가장 뜨거운 시간 한낮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광장이라는 공간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 시를 좀 풀이한다거나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러한 광장으로 읽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고립된 것에서 벗어난 어떤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 그냥 1차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나는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 구절이 사실 참 좋았는데 이 구절도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고립된 외로움에 사무친 어떤 화자가 어떤 타자에 대한 강렬한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누군가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가 멀어지고 이러한 어떤 여러 창난 속에 휩싸이다가 정말 문득 창밖을 봤을 때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누군가
그림자가 있든 없든 누군가가 나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뭔가 교감할 수 있는 한 존재를 포착하게 되는 어떤 순간 네. 그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가장 뜨거운 한 순간에 그걸 포착하게 된다면 더 극적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오, 되게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시 같아요. 네. 맞아요. 배경 이 묘사나 그냥 이 느껴지는 지금 봄날이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게 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봄인데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맞아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네. 그 시도 네. 이제 백미라는 시를 이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울리는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시가 실릴 시점이 코로나랑 약간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미리 감지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위기들을.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정서 자체가 이게 꼭 코로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극적으로 좀 발현이 됐을 때 어떤 사건과 딱 맞물려서 해석이 되어버리면 정말 절묘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저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정말 버스를 타고 오가는 누구나의 어떤 감정 같거든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뭐 환영, 느낄 수 있는 창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서 왜 지금 재택근무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 하면서 다들 선구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구자요? 지금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시간과 경험이 처음이고 생소하겠지만 프리랜서라든가 워낙에 혼자 일하는 분들에겐 이런 사회적인 지금 워낙에 제약이 거리를 두어왔다. 원래 스스로의 삶과 그닥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원래 좀 한산했다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바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어떤 고립감 같은 게 먼저 느껴온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꼭 시인들이 그렇다기보다는 꼭 앞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느껴왔던 정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그 보편적인 거에 공감하는 게 더 확 넓어져서 더 그렇게 체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다닌 회사 그만두고 서점 준비할 때 낮에 깜짝 놀랐던 게 낮에도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구나라는 거에 대해 항상 많죠, 사람이. 네,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치 다 생활 시간대가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깨달았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권경욱 씨는 여기 자기소개 괜한 걱정을 좋아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선구자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 끝에 마침표가 없어가지고. 네,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네, 뭐 이게 아주 특이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저는 이 시에서는 보다 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 자체가 열린 상태로 지속된다라는 느낌? 예, 그런 것 일부러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면 일부러 그러한 감정선을 계속 가져가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침표를 끝에 찍지 않으면 마치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함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마침표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가 없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의도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맥락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냐 이거는 이제 작자만 아실 수 있겠으나 대체로 이제 제가 시를 쓰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투영해서 봤을 때 대체로 저는 한 번도 그래서 마침표를 찍은 적이 없거든요. 시 쓸 때.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실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저희 권경욱 작가의 햇볕이라는 시 만나봤고요. 다음에 만나볼 시는 자음과 모음 2020년 봄봄에 실린 시예요. 김행숙 시인의 이별 여행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이라는 시입니다. 자음과 모음에서는 이 시를 골라주셨어요. 네, 뭐 워낙에 김행숙 시인이 워낙 잘 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다른 문예제도 발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오랫동안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시가 계속 잔상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소개해야겠군 그런 생각을 했고 좀 이 안녕이라는 말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복되는 안녕, 안녕, 안녕 계속되는 이 안녕인데 제목은 이별 여행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이라고 해서 이별 여행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대체로 쓰인 여기에 여러 안녕들 중에 대체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안녕이기 쉬워가지고 좀 다른 맥락으로 이 시가 되게 상쾌하게 읽히더라고요. 다 읽고 났을 때 그리고 안녕 아침 이렇게 끝나는 이 시가 어떤 익숙한 것과의 어떤 결별 후에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기존에 경험했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진입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맡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인사. 네, 그래서 이 시가 좀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걸 찾고 있었어요. 저희가 김혜국 시인 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김사영 노인 시인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시가 문예지에 많이 수록되잖아요. 베개에도 엄청 많이 있고 자모에도 적지 않게 실려 있는데 저희가 고르진 않잖아요. 주영 PD님이랑 저는 이제 시를 고르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뭔가 다른 시인분들이 김혜숙 시인 시 골라온 게 잠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잠깐 살펴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시 자체는 되게 재미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읽는데 그냥 이 뒤에 나는 잘 몰라. 근데 안녕? 이렇게 계속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가벼움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훌훌 이렇게 끝을 날려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나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안녕을 말하고 싶은, 안녕이라도 건네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거. 그리고 중간에 노래 가사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핫한 노래가. 양준일 씨의 판타지라는 저는 이런 가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퍼포먼스만 보고 찾아봤어요. 저도 이번 이 시 때문에 그 판타지라는 곡의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가사가 있다니 하고 되게 놀랐거든요. 몰랐어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활자로 보니까 빨래를 걷어야 한다며 기차 타고 떠났어. 빨래를 널어야 한다며 기차를 타고 떠나는 거야. 누가 빨래 하러 기차 타고 떠나. 뭐 옛날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어처구니없는 이별 이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양준일 씨의 가사들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보통 되게 내밀한 가사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건. 약간 본인 스스로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리듬이나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왔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김혜숙 시인이 포착해서 갖다 놓은 게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번에 그 언급했을 때 그 김혜숙 시인의 다른 시를 그때도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나 구절이 다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냥 이 시에서 주는 분위기나 이미지 그것만으로도 좀 곱씹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체로 시를 읽으면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참 강렬한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대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준일 이 판타지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혹시 김혜숙 시인이 양준일 노래를 듣다가 이 시를 쓰게 된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뭐 한번 여쭤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도 제목에는 이별여행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발랄한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구절이,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준비해 오라고 했어. 오는 길에 가로등이 없답니다. 양배추밭 사이길로 어둠을 쏘아보며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검은 고양이 같은 어둠에 대해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저한테는 좀, 뭐랄까, 되게 힘있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좀 힘을 불어 넣어준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전체적인 서사로만 이해를 하면 그냥 밤에 막차를 타고 떠나서 이제 새벽에 어디 도착을 했는데 민박집 찾아가려고 하는 여성이 제 생각에는 양배추밭 사이길 어둠 쏘아보면서 막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오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상쾌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안녕이라는 게 반복되는데 갑자기 그 하이바이 마마가 생각나는데 모르시죠? 드라마 제목. 그러니까 이게 바이가 아니라 하이가 하이인 거죠. 하이라고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도 있네요. 어쨌든 이별 여행이고 떠나온 사람이 하는 거라서 뭐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되게 상큼하다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별 네.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가볍다라는 느낀 거는 리듬이나 뭐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를 떠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내게 인사도 하지 않는 거니? 네가 말했지. 글쎄 나는 마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네. 안녕. 이게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거짓된 걸 안 하겠다라는 의지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좀 몇몇 구절에는 좀 이입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반복되죠. 뒤에 마지막 기차에 대해 나는 아는 게 별로 네. 없네. 계속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네. 이별 여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기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마음에 바닷가, 대해서도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어쩌면 이 이별 여행이라고 특정한 어떤 상황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 되게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하고 또 이렇게 낯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이렇게 이별의 인사와 만남의 인사를 반복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는 일의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어가지고 네. 근데 바닷가 마을도 아닌데 파도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바닷가 마을의 아침에 나는 이곳이 바닷가 마을인지도 몰랐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그 이별 여행을 그러니까 지금 새벽으로부터 아침에 이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깜깜한 곳에서 환한 곳으로 이르는 과정인데 그 낯섦, 새로운 곳으로 어쨌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으로 향해 갈 때 어떤 그 낯섦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 속에서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날이 밝고 보니 여기가 사실은 그런 곳이었네. 라는, 그 익숙한 것 안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그것과 결별한 이후에는 보다 명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어떤 방식을 쓰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침묵은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뭔가 더 궁금한 점이 궁금한 갑자기 없게 없어졌어. 대답을 해주셔서 네네네네네. 네, 아까 양준일 그 판타지 가사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도 아마 그 기차라는 어떤 그 소재와 뭐 네. 이별이라는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타지를 통해서 이 시가 시작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그 이별 여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모티브를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뭐 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수적인 소재를 떠올리실 때 이게 아마 좀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양준일의 가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그녀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고 계속 뭔가 애가 타잖아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꿈속에서 이별을 고하면서 나는 기차를 탔어. 뭐 빨래를 걷어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그녀가 이별을 자기한테 고할 것만 같은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 가사를 자세히 봤더니 네. 네, 그러한 것들이 빨래를 걷어야 한다, 빨래를 널어야 한다. 사실은 이게 사실 다 시답지 않은 이유잖아요. 이별 네. 이유 치고는. 근데 기차를 타고 떠나는 이러한 사소한 이유 같은 게 한 번쯤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너라는 어떤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정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여러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안에서 익숙한 것들과 멀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사소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사 인용되기 전에 마지막 기차도 모르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백날을 말하다가 불쑥 기차를 탔지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상상해보면은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여기서는 산뜻하게 그려지긴 하지만 되게 실패를 반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별을 고하거나 네. 행하는데 근데 정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가사대로라면은 빨래가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가 보면은 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나한테 그냥 그거를 당장 지금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차를 잡아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떤 거에 기대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게 마지막일까 묻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떠나왔고 일단은 아침을 맞았네 라고까지가 이 시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이려나 싶은 생각도 좀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이라는 말도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과 함께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반복되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별들은 사실 사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니까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강렬히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계속 그 시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이유 같은 게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각해보면 되게 나중에 생각해서 큰 각도로 내 인생이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내가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내가 다른 기차를 타게 되는 것이 진짜 빨래를 널거나 걷어야 하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 삶에서 빨래를 걷기 위해서 기차를 탔던 순간들이 이런 때였지라는 생각도 진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약간 인생의 행로를 바꿔버리는 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네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안녕 새벽, 안녕 어둠, 또 안녕 그리고 안녕 아침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만남의 인사처럼 여겨지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기차를 타면 이것들과는 또 다른 안녕의 의미를 전하겠죠. 안녕, 네. 안녕 새벽, 안녕 어둠, 네. 안녕 아침. 그러니까 되게 훌훌 떠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저는 이별 여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양준일이라는 이제 가수의 이미지 때문에 남녀의 이별로 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읽혔는데 네. 나중에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별의 대상이 꼭 어떤 연인이나 그런 거는 아닌 쪽에 더 가깝겠구나. 그러니까 뭐 왜 내게 인사도 하지 않는 거니라고 묻는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혹은 그냥 사람이 아닌 사물 혹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왜 가끔 서울역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갈 때 있잖아요. 네. 누구를 뭐 배웅하러 간다거나 쇼핑하러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 싸잖아요.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근데 그럴 때 그냥 문득 되게 아무 이유 없이 기차 타고 지금 왜 한 번쯤 해보는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시간에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전 한 번도 근데 그렇게 덜컥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요. 해보고 로망인데. 싶다. 네. 다들 없으신 네. 분? 저는 여수 엑스포행이나 목포행을 보면 너무 설레요. 그 끝까지 가고 싶은 네.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뭐가 계기가 없었으려나 싶긴 한데 그냥 소심해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갔다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네. 체념. 네. 갔다 와봤자 고생 맞아요. 많겠지. 근데 별로 달라지면 어떠나요, 실제로. 영화 같은 일은 없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약간 이 시의 인물도 그런 마음을 반복하다가 그냥 한번 떠나봤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도 어쩌면 알 수도 있겠구나. 시인님 말씀처럼 안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별의 반복이기도 하고 이별과 어떤 새로운 만남의 반복이긴 한데 네. 그 끝에는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체념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좀 떠나본 사람의 경쾌함 같은 게 있어서 좀 계속 이 화자의 태도 같은 게 계속 부럽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이유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경쾌함을 가져보지 홀가분함을 네, 가져보지 지금 못했구나. 그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에 제가 애초에 이 시가 좀 상쾌하게 느껴졌다고 아마 그러한 이유였나 봐요. 네. 네, 저 이렇게 김행숙 시인의 이별 여행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시는 다시 백여로 돌아가서 배시은 시인의 백미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낭독은 저희 클로징 뒤에 마지막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히 먼저 열어주실까요? 네, 오늘 사실 가지고 온 세 편의 시가 사실 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소재들, 일들, 뭐 사건들 네.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시화된 작품들인데 그런 시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끌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백미라는 어떤 소재, 이렇게 쌀, 밥 이런 것들이 일단 시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 시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네. 일단 저한테 좀 익숙한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탁 시화됐을 때 좀 유심히 보고 그 시가 좀 좋아지는 개인적인 약간 애호하게 되는 네.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 이 시도 앞서 그 햇볕이라는 시와 함께 되게 쓸쓸한 화자가 일단 저는 되게 눈에 밟혔고 네. 이 쓸쓸한 화자가 마지막에 그 차인벨이 울리고 문 밖에 다른 어떤 얼굴을 보면서 그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는 바바를 감싸지고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상황으로 이제 이 시가 끝이 나는 거가 네. 그러니까 햇볕과는 달리 또 조금 약간의 어떤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실내 공간에 거의 고립되어 있는 화자의 정서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강했어요. 한 명밖에 없네. 그때 누군가 나를 세워간다.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한 사실 같아서 정말 이 집에 한 명밖에 없네. 그게 너무 셌어요. 백미라는 단어는 사실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 같은데 네. 이 시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확 바뀌었어요. 쌀알 같은? 나 너무 네. 그런 존재? 근데 이 시가 길지 않은 시잖아요. 네. 근데 길지 않은 시인데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구절들이 되게 강렬하고 그래서 덜 말해졌다 하는 부분 없이 어쨌든 풍족하게 그 짧은 시 안에서 다 어쨌든 상황이나 여러 감정선들이 다 좀 잘 그려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백미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진짜 그 백미일까 살짝 고민은 했거든요. 왜냐면 백미가 다른 뜻들이 있잖아요. 네. 흰 눈썹 맞죠, 백미. 네. 되게 뛰어난 사람, 네. 지혜 있는 백미다. 그 백미도 있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백미 이것의 이것의 백미는 무엇이다. 근데 진짜 이 백미 현미의 백미일 줄을 생각 못했는데 백미 현미의 백미인 것 같아요.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너무 네. 명확하게 바발에 대해서 네, 나오고 네, 네. 있고 그래서 저도 다른 의미를 뭐 생각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았고 네. 그 자체로 읽었는데 일단 이 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히 어떤 사족이 없이 그냥 네. 아주 처음부터 아주 그냥 딱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주 밥을 먹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 어느 날 되게 갑자기 어떤 그 낯선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부터 시가 시작되어서 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구 달려가는 그 호흡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재미있었던 건 민무늬 종이 가방이 공중을 기어 올라가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좀 오래 생각했는데. 네, 되게 궁금했어요. 네, 다들 네. 어떻게 이걸 각자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특이하다. 근데 네. 지금 든 생각은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보였을 것 같은. 그럴 수도 누워버렸거나 있겠어요. 네. 밖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 그런 이미지 같은 건 생각은 지금 드네요. 저는 그냥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베란다 보면은 뭐 비닐봉지나 이런 게 하늘로 떠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네. 이게 사실 상상이 가능한 문장이기는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집 안에서 사실 집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집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바깥을 열망하는 어떤 화자라고 한다면 그 바깥이, 그러니까 자신을 더욱이 어떤 백미로 인식하고 있는 화자라면 바깥에 그 마천루나 여러 가지 빌딩의 얼굴들이 정말 민무늬 상자나 가방처럼 저는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렇구나. 누군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확인한다라기보다도 그것들이 그냥 정말 무표정한 어떤 물건의 형상을 하고 그 안에는 뭐 백미 같은 것들이 담겨 있겠죠. 네. 되게 너무 재밌다고 신기하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네, 네. 그렇게 상상했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네. 되게 웃긴 얘기인데 편집해서 되는. 네. 안 하려고요. 네.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이랑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쌀을 좀 안 먹었었거든요.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여기서는 쓴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단맛이 갑자기 밥을 먹을 때 좀 싫어진 계기가 있어서 네. 그냥 국만 먹거나 반찬만 먹거나 아니면 두부를 쌀 대신 먹거나 이렇게 한 두어 달을 했었어요. 정말 쌀을 되도록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먹는 거에 좀 먹어야 되는 거에 질려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엔 좀 끼니를 내가 챙겨야 움직일 수 있는데 맛있지가 않은 그러니까 맛있는 걸 자꾸 찾는데 그닥 먹고 나면 좀 기분 나쁜 포만감만 들거나 맛있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기였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쌀을 끊다가 딱 4월 들어서 다시 좀 챙겨 먹으려고 다시 좀 식습관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 이제 고르셨다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안에 있고 밖에서 막 굉음도 울리고 하는데 내가 아른 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차마 밖으로 나갈 마음이나 용기 같은 게 들지 않는 사람이 떠올리기도 했고 뭐가 웃긴 얘기냐면 네. 마지막에 아까 지영님이 차인벨이 울린다 뭐 생각했냐면 제가 그 쌀을 끊었을 때 그렇게 배달 어플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근데 이거 너무 틀린 얘기인 거 아니요, 알겠는데 너무 절묘한 해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이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치면은 근데 내 손 안에는 계속 이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누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집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인데 밖에 어쨌든 먹는 것과 연관되는 이미지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희망적인 이미지 일어나 했는데 손바닥 안에 밥알을 감싸지고 문고리를 잡아 돌린다가 그냥 뭘 뭉개버린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 이미 벌어진 거를 그냥 뭉개고 다시 또 어쨌든 그 밥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라서 네. 이게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차인벨이 울린다 했을 때 이미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배달의 민족이 뭔가 서 있군요. 네 먹는 결국엔 먹는 거에 대한 좀 지긋지긋함 같은 거. 근데 내가 나가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 있더라도 먹어야 하는 거고 살려면 그래서 그런 이미지여서 저는 좀 경험이랑 많이 연결돼서 그렇게 읽게 되는 건 맞죠. 아니요. 자기 경험으로 그게 더 독서가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자기 경험들을 사용하시는 거. 이런 상황 한 명밖에 없네. 그때 누군가 나를 세고 간다 이런 것도 사실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세대 원조사하는 거. 선거 이런 거 방문조사 하잖아요. 인구 이게 진짜 집중조사. 집에 오래 있어본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방문객이 이 집에 몇 명 살아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 시와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되게 슬픈 얘기인 게 결국 나를 찾아오고 나의 배를 눌러줄 사람은 맞아요. 배달원 분이라거나 아니면 가스검 주머니거나 그게 어쩌면 되게 우리 사는 모습인데 내가 안에 있는데 세고 갈 일은 사실 진짜 혼자 살다 보면 그럴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상황들에 혹시나 이게 뭐 기인하고 있더라도 이 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생활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만약에 저도 이런 질문 받아봤었거든요. 그게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 이런 조사 하거든요. 네네. 집에 누구 사는지 그리고 실거주 조사할 때. 네. 뭐 이 집에 누구누구 주소지 있던데 누구 사세요 했을 때 하나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상대방이 한 명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났을 때 뭔가 묘하게 나한테 그러게. 남는 느낌이 있을 수도 네,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 시인님은 오랫동안 혼자 계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잠깐. 궁금하네요. 이 시를 쓸지 어떤 분들의 방문을 받았을까. 근데 그런 저라면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제된 걸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방송 듣고 호기심에 이 시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따가 낭독을 해드릴 테지만 저는 어쨌든 이 시에서 그 끝에 두 연에서 어떤 굉음이라든지 이러한 징후를 감지한다는 것이 되게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기운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차인벨이 울리고 문 밖에 밥알의 얼굴, 나와 같은 어떤 동료가 찾아올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밥알을 감싸주고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그 행위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 얼굴을 감싸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그 행위로서 많은 걸 좀 기대하게 한달까? 네. 정말 밖으로 함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혼자밖에 없는 이 공간으로 들어와 줄 수도 있는 느낌이어서 예, 저는 네. 근데 제가 앞에 했던 건 많이가 농담이었고 사실은 시인님 해석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더 옳다고 보는 게 차인벨이 올렸을 때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네, 맞아요. 그것조차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메시지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지금 들게 됐어요. 네. 네, 저희 이렇게 박소란 시인과 함께 배시은, 권경욱, 김행숙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인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너무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뭐 더 못하신 얘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네. 방금 저 이야기한 배시은 시인의 백미는 마지막에 시인님의 목소리로 전문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2020년 봄호에 실린 임소라 작가의 소설 희고 둥근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시은 시인의 시 백미를 박소란 시인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미, 배시은. 밥알을 씹는다. 밥알에선 쓴맛이 나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데다 밥알 같지 않고 질깃해서 턱이 불편하다. 결국 전부 손바닥에 뱉어낸다. 밥알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곳은 사람이 외출한 지 오래된 집 아니다. 집 안에서는 집 밖에 볼 수 없고 민무늬 종이 가방이 공중을 기어 올라가고 있다. 한 명밖에 없네. 그때 누군가 나를 세고 간다. 아른 채 할 수 없었다. 집 밖에서 연이어 굉음이 들린다. 뭔가가 계속 터지고 있고 계속 터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론. 차인벨이 울린다. 그러자 문 밖에 밥알의 얼굴이 서 있다. 나는 손바닥 안에 밥알을 감싸쥐고 문고리를 잡아 돌린다.